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회사 구글의 딥마인드 지놈이 220만 개의 신소재를 발견했다는 소식 일주일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인간이라면 800년이나 걸릴 것을 단 17일 만에 찾아냈다고 하죠. 앞으로 배터리나 컴퓨터 칩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소재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나일론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요. 그 전에 지난 수요일 키워드 경제에서 소개해드렸던 외로움의 경제학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함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혼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오늘 키워드는 외로움으로 바뀌었네요. 네, 요즘에 이제 추워지고 또 연말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연말 분위기가 확 나고 있어요. 특히 또 이번 주말이면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엄청 밝고 즐거운 시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또 외로움을 느끼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과 외로움 마치 반대의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연말에 생각이 날 만한 주제들로 한번 외로움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WHO에서 이 외로움이 이 엄청 심각한 국제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경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적한 거니까 이게 질병 같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지난달에 WHO에서 이제 심각한 보건 위협이다 지정을 하면서 이걸 전담한 위원회도 꾸렸어요. 그러니까 외로움 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든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매우 시급한 위협이다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질병들한테 할 것 같은 일이죠. 사실 뭐 전염병이 새로 생기는 그런데 외로움이나 이런 사회적 고립이 질병과 마찬가지다 하는 취지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누가 외롭다고 하면 뭐 마치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나쁜 일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일처럼. 그런데 사실 이 외로움이 질병에 준하는 그것도 전 세계에 번진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거를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20세기 초까지는 사실 담배가 유해한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기호식품 같은 걸로 알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게 밝혀졌고 결국은 지금처럼 이제 담배가 발암물질 같은 걸로 지정이 된 건데 마치 이제 비만과 마찬가지로 외로움도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이구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도 전에 글로벌 리포트에서도 외로움이 우리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실제 이 외로움이라는 감성적인 영역의 내용이 우리 피지컬, 신체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신체 건강도 훼손을 하는데요. 여러 습관 중에 가장 수명을 줄이는 습관 꼽으면 바로 흡연이 꼽히잖아요. 뭐 연구에 따르면 근데 인간이 외로움, 고독을 느끼면은 이렇게 사는 게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 하루에 15개비를 핀다는 건 흔히 말해서 골초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그런 수준인데 외로움이 이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불안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맥박, 혈압을 올리고 비만이나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확률이 20%를 높인다 하고 또 비만보다도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나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 정말 질병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자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큰 손상을 입히는 그런 요소라는 건 확인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숫자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SNS 같은 거 보면 다들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하니까 다들 즐겁게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SNS를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건가? 나만 외로운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10명 중에 1명?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많은 것 같은데 OECD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8.9%가 외로움,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 근 20%니까 5명 중 1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분이 모여있으면 그중에 1명은 아마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 건데요.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친구나 가족이 1명이라도 있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니까 당연히 외로운 상황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20%
20%나 되니까 국민의 5분의 1, 1,000만 명 가까이 외로운 사람들이다. 와. 이게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게요. 예. OECD 조사가 30여 개국을 했는데 그중에 한국이 4위를 했습니다. 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뭐 외로움,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다고 하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 4분의 1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 명이라고 딱 말씀해 주신 숫자에서 제가 머리가 띵해지는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외롭나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외로운 편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비슷한 분위기예요. 예. WHO 발표를 소개드리면서 이 외로움이 세계적인 유행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질병이라는 건데 이걸 우리는 코로나 때 불러봤죠.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고립의 시대라는 이 외로움 문제를 다룬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노리나 허츠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생활자의 40%가 친구가 없이 TV나 반려동물과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예. 미국은 요양병원 환자 중에 60%가 방문객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즘에 가장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연령대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라고 해요. 노인분들이요? 굉장히 의외죠. 범죄를 왜 저지를까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혼자 살고 외롭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차라리 좀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보호받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야. 그만큼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릴 거 없이 지구인들이 지금 외로워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상, 이 외로움을 우리 인류가 절대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이런 추세가 이 고령화, 노인 증가도 일부 원인일 것 같은데요. 아마 고령화 때문인 것 같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외로움을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모습이 이른바 독거노인. 그렇죠. 독거노인이라고 부르는 이들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고령화 때문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이유는요. 예. 최근에 심각해진 게 이 중심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문제가 청년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외일 텐데 예. 안타깝지만 사실 1인 가구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예. 오래된 지속적인 문제였어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 불거진 이 문제는 갑자기 청년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청년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친구도 한참 만나고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요즘은 청년들이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청년들이 외로움 때문에 고민하고 이 청년 외로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근데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예. 범정부 차원에서 고립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중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파악된 은둔 고립 청년 현황을 공개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청년들이 54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아예 사회생활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이들이 이 중에 2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을 겪기도 하고 뭐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하는 비율도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도 거의 50만 명 이상이 이제 고립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통계를 저도 어디선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도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빨리 자리 잡지 못했던 친구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쵸. 지금이야 더 많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뭐 어떻게 보면 위안 삼고 야 나도 좀 문제지만 너도 임마 하면서 우린 그런 소리들 그쵸.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에 빠진다. 이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외로움이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고립 외로움에 빠지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원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원하면 인적 자원인데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산해본 바로는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해도 약 7조 원 가량으로 봅니다. 연간. 7조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여기 예. 10년이면 70조 원 규모니까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 청년들이 일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 이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평생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특히 한국에서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일을 계속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경제적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외로움 문제가 계속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국체적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지는 문제네요. 특히 7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면 비용을 다 합친다면 당뇨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예. 이런 막대한 외로움 비용은요, 해외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각국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외로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다.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노화연구소 연구 따르면 한 최소 10조 원들, 10조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네. 영국에서도 거의 그만한 규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이들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사회적 복지도 제공해야 되고 의료 비용도 발생할 뿐 아니라 네. 이들이 사회에 합류를 못해서 노동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저희도 다 종강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와 함께 조발표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니들 조별로 숙제해가지고 제출해 이걸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몇 주 동안 지켜봤는데 수업 끝나면 본인들끼리 조별로 모여서 발표 준비하거나 자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걱정이 돼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야 니들 조발표 준비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모여 했더니 저희 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그 자리에서 회의해도 되는데 다 집집마다 흩어져서 카톡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대면으로 회의를 안 하는군요. 그거보다 카톡에서 회의하는 게 더 편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편한 거죠 그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만나고 소통해서 훨씬 더 외로움이 적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 커진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누군가와 소통을 많이 하는 시대도 없잖아요. 사실 네. 생각해보면.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외로움 문제가 심각한가. 예.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바로 2010년경부터 이 외로움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우울증, 불안, 고립감 같은 외로움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 세계에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청년층들이 이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때문에 이 외로움 문제를 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소셜미디어가 이 외로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입증을 했거든요. 네. 역설적인 게 사실 소셜미디어에서 앞에 소셜이 말 그대로 사회적인 거잖아요. 네.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외로움을 엄청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비전이 사람들끼리의 연결을 만든다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스탠퍼드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집단은 페이스북을 계속 쓰게 하고 예. 한 집단은 2달 정도 못 쓰게 했더니 예. 그 못 쓰게 한 집단에서 거의 심리치료에 준하는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야, 아니 오히려 소셜 미디어가 외로움을 자극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SNS를 하면 뭐 친구들 소식도 듣고 댓글, 좋아요 같은 거 남기면서 친교를 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온라인의 가벼운 교류 활동으로는 인간의 외로움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갈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몸이 열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일 고칼로리 패스트푸드 먹고 달디단 과자 같은 거 먹으면은 사실 몸은 오히려 더 허기만 지고 이런 걸 더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정크푸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조별 발표하라고 했더니 오프라인에서 안 모이고 그렇죠. 온라인에서만 하는구나. 사실 오히려 요즘에 스마트폰 디톡스 한다고 할 정도로 예. 젊은 사람들일수록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끊임없이 이제 맞아요. 메시지 나누고 네. 오히려 거기 중독돼 있는 것 같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왜 청년들의 요즘 우울증이 심하고 외로움이 심한가 봤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걸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세대더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들의 우울증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소셜미디어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연애마저도 앱에서 상대 배우자를 찾거나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연애 소개팅 시장도 굉장히 앱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이성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물어봤는데 소개팅 앱 같은 걸로 만났다는 비율이 소개팅,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모든 경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높은 압도적 1위가 됐어요. 예. 사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2010년대 초반에 예. 이 소개팅 앱이 나왔을 때 다들 야 어떻게 이성을 그런 데서 만날 수가 있냐. 좀 진지한 관계를 맺는 건데 그럴 수가 있냐 했는데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보편화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관계가 인스턴트화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수요자랑 공급자가 있잖아요. 만남에 있을 때. 네. 그런데 이들이 만나는 게 이전에는 어떤 장소를 가야 되고 거기서 탐색도 해야 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앱의 등장을 통해서 거래 비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엄청 활발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벼운 관계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이제는 마치 배달앱에서 배달시키는 것처럼 편해졌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 오른쪽 나누다가 그렇네. 마음에 들면 그냥 만나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심리적인 상태랑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어떤 게 유행하냐면 연애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게 사실 동아시아적인 현상이었거든요. 네. 뭐 일본이나 국내에서도 연애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네.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썸 단계라고 하죠. 예. 거기까지만 서로 친해지고 연인 관계는 거부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관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진지한 관계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직접 만나고 어디 가고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 채워지는 외로움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웹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우리 세대와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 만나는 유명한 채널이라고 할까요? 그땐 사이트라고 주로 불렀죠. 그쵸. 아이러브스쿨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였지 그렇습니다. 완벽히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만나는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생면부지의 사람을 누구나 손쉽게 앱에서 만나니까 이 사람 별로야. 나 다른 사람 또 골라봐야지. 이렇게 돼버리니 관계가 얕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사람 사이도 마치 배달처럼 돼간다.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외로움이라는 이제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게 엄청난 경제적 비용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외로움을 조장하고 또 이걸로 먹고 사는 이른바 외로움 경제로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셜미디어는요. 이 많은 연구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를 하고 싶게 하는 자극을 꾸준히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말하자면 소개팅 앱, 소셜미디어, 특히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가상의 관계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은 자기 스마트폰에 갇혀가지고 또 진짜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잃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히려 외로움에 시달리고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고 기업들은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 외로움은 전염병처럼 전염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외롭다는 건 그 사람이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니까 그 사람도 네트워크에서 빠지고 또 다른 사람도 빠지니 결국 네트워크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 외로워지네요. 이게 정말 전염병이랑 똑같은 게요. 아까 조별과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5명 중에 만약에 4명은 당연히 대면으로 얘기를 해야 맞아요. 편해요. 하지만 예. 만약에 2명이 그게 불편하다고 하고 3명이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5명이 다 각자 집에서 그러네. 온라인으로 만나야겠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몇 년 사이에 바뀌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걸거나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점점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소셜미디어는 활발해지지만 사회적인 교류는 적어지는 게 지금의 외로움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얼핏 저는 아주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 다뤘던 2023년도에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 가장 묵직한 주제가 오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기자님께 제가 크게 배웁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요 더더욱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신소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날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한번 다뤘잖아요. 초전도체, 그것도 신소재의 대명사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인공지능 회사와 신소재가 결부된 이슈들이 많던데요. 지난주에 저희 송경진
경제 멤버 중에 하나인 김덕진 소장님이 소개했던 딥마인드의 지놈, 이것도 요즘 과학계에서 핫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테코노미에서도 언급됐었던 지놈이라고 하는 것과 그 성과가 네. 기술의 결과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또 현재 AI가 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과학기술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시금석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자 구조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예전에도 활용된 바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인공지능은 그 이전의 인공지능 활용도와 뭐가 다른가요? 네, 이전에 있었던 것을 아마 아시는 거는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일 거예요. 예. 이름을 들어봐도 알파폴드니까 아마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겁니다. 이건 단백질의 3차원의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인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들이 쭉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뱀이나 실처럼 그냥 길게 늘어져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그래서 네. 폴딩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접힌 모양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순서로 뭘 붙이면 가능할까? 과연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까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역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미노산을 뭐 5개, 6개, 10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아미노산을 붙였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생각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아미노산 체인들이 어떤 모양이 될지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과거에 말씀하신 이 그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생체 분자죠. 유기분자의 모양을 예측을 하는 건데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지놈은 유기분자가 아니라 무기재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조와 안정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알파폴드의 경우에는 생명공학, 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번에 발표했었던 지놈은 네. 반도체, 태양광 패널, 2차 전지, 초전조체 얘기만 들어도 가장 핫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신소재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AI인 겁니다. 그렇군요.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 원자들 간에 서로 당기는 힘, 그것 때문에 모양이 각각 독특하게 형성되고 그 모양 때문에 단백질마다 남다른 기능들이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무기 재료 역시 이런 원자들 간의 힘으로 독특하게 생긴 조합들이 남다른 기능을 가진 소재로 진화 발전하는 거군요. 그런데 무기 재료의 경우에는요, 이런 3차원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원자들이 조합하면 아예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요. 이게 좀 양자역학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결정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만약에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의도적이라면 전체적인 특성을 크게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순수한 철이 가진 성질이랑 순철과 네. 적절하게 탄소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강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둘은 성질 자체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또 영어 단어를 봐도 그냥 철은 아이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강철은 스틸이라고 따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불순물을 소량 섞냐에 따라서 아예 반도체의 특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불순물이 13족이 섞여 있느냐 15족이 섞여 있느냐 진짜 소량이거든요. 이것 따라서 이런 특성이 확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만족하는 소재를 역으로 알아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딥마인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고체 전해질을 좀 찾아서 좋은 전지를 좀 만들고 싶다. 네. 그런데 이온 전도체로서는 우수해야 되는데요. 반대 다른 특성으로서 전자전도체로서는 좋지 않아야 되는 특성이 있어야 되고 독성과 방사능은 없으면서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야,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불안정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후보 물질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합성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전지 재료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실험적으로 알아냈었던 안정적인 무기 결정이 몇 개가 있냐면 2만 개 정도를 실험을 해서 알아낸 게 있어요. 네. 꽤 많죠. 근데 계산을 통해서 접근해서 알아낸 거는 4만 8천 개가 있습니다. 이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랑 실험으로 알아낸 건 뭐가 다른가요? 실험은 직접 합성을 해갖고 확인을 한 거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이론을 세우면서 이런 구조면은 안정할 것 같으라고 AI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이 컴퓨팅한 예, 방식으로 예. 만들어낸 게 4만 8천 개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많은 재료가 있잖아 싶겠지만 예. 자,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뭔가를 살 거예요. 예. 색깔도 골라야 되죠. 성별도 골라야 되죠. 후드가 있냐 없냐도 골라야 되죠. 로고가 뭔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오픈마켓에 굉장히 많은 옷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옵션을 다 만족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인 게 4만 8천 개가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그래요? 더 혁신적으로 엄청난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비밀리에 있었던 그리고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그런 2차 전지 재료를 예를 들면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일단 후보가 많아야지만 그중에서 뭔가를 실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놈이 바로 그런 후보군에 대한 그 무기 결정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맞습니다.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220만 개의 새로운 물질 구조를 예측을 했고요. 야. 여기서 안정적인 것만 추려봤더니 그게 38만 개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계산으로 안정적인 무기 결정이 몇 개라고 하셨죠? 사람이 직접 확인한 건 2만 개고 야.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건 4만 8천 개인데 놀랍네요. 38만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 지놈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순식간인 와. 겁니다. 학습을 잘 시켰던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를 인간이 연구했다면 이 정도를 알아내면 얼마나 걸렸을 것이냐. 지금까지 추세를 보니까 800년 걸렸을 그 양을 순식간에 해낸 겁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건 이론적인 예측이죠. 그래서 합성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736개를 합성해서 확인해봤더니 진짜 안정적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예. 특성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신물질의 합성을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프로세스를 하면 되는지를 AI 도움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지시하는 대로 프로세싱을 해서 그 방식으로 합성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AI가 예측한 물질이요. 여기서 38만 개가 100%다 안정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적어도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새로운 연구를 하고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려가는 과학자들이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많은 군들이 높은 확률로 안정적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어떤 방향성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220만 개 중에서 38만 개가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 그럼 그것만 얘기하지 왜 안정적이지 않은 거는 뭐하러 얘기했을까 싶은데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준안정적인 물질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시가 이겁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탄소예요. 예. 연필심에 있는 그 흑연이나 흔히 말하는 신소재 중에 하나인 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숯덩어리죠. 네. 그 탄소인데 다이아몬드도 그냥 탄소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아주 오랜 시간 놔두게 되면 네. 연력학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숯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는 다이아몬드는 불안정한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하지는 않죠. 예. 수치로 변할 거지만 우리가 반지에다가도 끼고 실제 공업용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안정적인 물질을 포함한 리스트 220만 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신소재가 우리는 송경제니까요. 이런 신소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떤 뭐랄까요?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취를 만들었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듣자마자 아마 생각하실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죠. 네.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석유 화합물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합성 섬유들도 세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옷감. 그렇죠. 그리고 합성 고무도 그래서 사실 지금은 실제 고무 천연 고무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죠. 합성 고무도 그렇고요. 첨단 재료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손경제에서 많이 다룰 만한 부분들은 뭐 그래핀부터 LED, 태양광, 2차 전지, 초전도체 이런 모든 분야들이 네. 사실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발굴해서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중에 누구나 이름은 들어봤지만 사실 잘 모르기도 하는 익숙한 것 같지만 좀 멀리 느껴지는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일론은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그걸 아직까지 쓰고 있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신소재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나일론은 뭘 대체한 걸까요? 네, 대부분 합성 섬유가요. 지금은 천연 섬유들보다 기능적에서 우위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예.
항상 따라가는 건 뭐냐면 천연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천연 섬유를 대체하고 싶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나일론은 뭘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바로 비단입니다. 비단이요? 비단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비단은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기능이랑 심미적인 면에서 어떤 직물, 어떤 소재가 가장 고급스럽냐라고 물어본다면 교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단이요. 비단이요. 뭐 캐시미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예. 수 있겠지만 비단이 주는 그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의외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튼튼한 섬유의 대명사인데 실크가 다루기 어렵기는 해요. 예. 그래서 실크 넥타이는 물 세탁 한 번만 해도 그 광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약한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강한 섬유입니다. 네. 질기고 가볍고 내마모성도 뛰어나고 심지어 따뜻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데 이걸 갖고 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튼튼하게 될 것인가? 근데 같은 질량과 같은 두께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도 많은 나라에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예. 지위의 상징이어서 돈이 있어도 비단 옷을 못 입고 다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귀족이나 돼야지만 비단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실크가 질기다는 거에 어떤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난파선에서 예. 의류를 좀 건져봤는데 예. 원래 있었던 모직은 다 사라져버리고 실크만 남아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이야. 하고요. 그리고 워낙 가볍고 얇게 만들어도 질기기 때문에 예. 낙하산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무거운 천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패키징이 잘 돼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방탄까지는 아니지만 예. 방탄급의 어떤 요런 실크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종이 뒤에다가 실크로 된 옷을 입기도 했었어요. 과거에요. 네. 실크 속옷을 왜 입느냐? 저에너지의 총알을 자기가 질기기 때문에 막는 것도 있고요. 네. 만에 하나 뚫고 들어가더라도 예. 일단 천연 섬유잖아요. 네. 몸 안에 들어가도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아름다워서뿐만 아니라 기능성이 있어도 거의 완벽한 섬유 중에 하나가 실크였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크를 대신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견이죠. 당연히 견을 대신하는 인조견이니까 사람의 인견이라고 견. 예,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합성섬유 레이온을 인견이라고 하는데 예. 인조견입니다. 그런데 인견 혹은 레이온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합성섬유가 아니에요. 약간 비슷하지만 느낌이 다른 게 재생섬유거든요. 예. 셀룰로스를 재생 처리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럼 진짜 합성섬유는 뭐냐? 그게 세계 최초의 합성섬유가 나일론인데 193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예. 자, 2차 대전 당시에 실크를 대신해서 낙하산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예. 이걸 만든 회사가 듀퐁사인데 네. 나일론이 강철처럼 강하고 광물로 만든 최초의 합성 유기섬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예. 광물에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광고를 또 축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일론 스타킹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강철처럼 강한 나일론 스타킹을 신어봤더니 왜 이렇게 올이 나가?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건 살짝 기대가 예. 컸기 때문에 이제 없애기도 합니다. 예. 외관상으로는요, 심미적으로는 나일론이 실크를 대체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특성에서는 예를 들면 낙하산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특성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젖었을 때 실크는 뚝뚝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일론은 정말 강도가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일론이 이렇게 산업 자체에서도 조금씩 대체해 나가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네. 요즘은 가장 나일론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류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스타킹 아닌가요? 네, 실제로 나일론 스타킹이 개발돼서 판매를 시작한 게 1939년이거든요. 예. 바로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스타킹의 재질이 실크가 아니라 나일론으로 변했습니다. 예. 강도도 일단 더 강하고요. 세탁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탄력도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낙하산이랑 텐트 재료에 해당하는 전략 물자가 나일론이라고 했죠. 원래는 네. 실크였지만 이제 실크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일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나일론으로 스타킹을 만들면 안 되겠죠. 지금 전쟁 중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나나. 전쟁 빨리 끝나라. 스타킹 신고 싶다. 그런데 전후에도 한참 동안 스타킹은 전후에도 한참 동안 스타킹 공급량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네. 실제로 주퐁에서는 열심히 이제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에서 나일론 폭동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너무 소량의 스타킹만 판매를 하니까 3만 명씩 4만 명씩 줄을 서갖고
스타킹 한 10,000개밖에 못 파는데 네. 그걸 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듀퐁사가 의도적으로 이게 좀 벌라고 생산을 지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언론들도 많았어요. 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듀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나일론을 너희만 만들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듀퐁이 이 나일론 라이센스를 캠스트랜드에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스타킹을 나일론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실크 수요가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국의 의도가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예. 실크 쓰지 말자. 나일론을 쓰자. 왜 그랬느냐. 미국이요. 당시에 실크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요? 1937년부터 41년이니까 전쟁 직전이죠. 예. 이때 일본의 대미 수출의 62%가 실크였어요. 일본이 이렇게 비단을 수출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대공황 이후로 원래 네. 중국이 중국이 대부분 수출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이 확 성장을 하면서 예. 유럽과 미국의 실크를 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일본을 경제 제재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 예. 직전이니까요. 그래서 실크 생산국에 대안이 있는지 확인을 쫙 다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원자재들은 대부분 다른 데서 수입할 수 있어요. 대안이 있는데 실크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 사치제가 아니고 이건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필이면 때마침 그때 기능적으로 실크를 대체할 수 있는 나일론이 바로 그 타이밍에 개발이 딱 된 거죠.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순식간에 실크의 수요가 감소해버린 거고요. 아. 일본은 더 이상 이걸 갖고 미국을 압박할 수도 없게 된 거고요. 효과적으로 일본을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신소재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나름대로 고기능성을 가진 신소재들을 만들어서 특히 옷감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이 인류의 현대적인 역사의 그 발자취인데 근데 요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 섬유의 인기가 조금씩 덜하고 이게 순면 100%입니다. 아니면 뭐 진짜 아까 말씀 주셨던 캐시미어 100%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의 트렌드는 좀 또 변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합성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탄소 발자국을 적게 만들기만 한다, 적게 남기기만 한다면 오히려 뭐 살아있는 거위에 뭐 혹은 이런 털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 좀 적게 쓰고 싶어하고 특히나 모피 종류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미 합성 섬유의 인기는 끝난 지 오래긴 합니다. 합성 섬유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기능성 섬유, 흔히 말하는 등산복 쪽은 살아남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는 1960년대 이후로 이미 합성 섬유가 시장을 지배했던 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자연 친화적인 예. 섬유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나일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틱 고분자 중합체에 대한 과학 기술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 유행이 어떻게 번져가고 패션 어떻게 지배하고 경제 제재는 어떻게 가능했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도 섬유랑 기계 부품에서 반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대표적인 나일론이 나일론 662라고 하는데 6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2개의 단위 단량체가 연결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원재료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하고요. 예. 강도도 굉장히 높고 내열성, 내화학성 다 좋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소재에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 있죠. 우리 자동차 엔진룸에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200도 이상의 온도를 버틸 수 있는 플라스틱을 써야 돼요. 네. 그런 데다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나일론 소재를 쓴다는 거고요. 아. 프라다의 그 유명한 천가방 딱 듣자마자 이게 생각나는 가방이 있습니다. 예. 로고만 하나 박혀 있는 예. 그 청가방도 나일론 소재고요. 뭐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투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여기 가방도 마찬가지로 그 강한 내구성이 어디서 오느냐? 그 천 자체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쟁 중에 특정 국가의 경제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체제를 찾는 그 방법에서 희대의 신소재가 만들어졌네요. 그렇다면 요즘도 앞으로 신소재의 붐업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광물 자원이나 소재를 공급하지 않는 걸로
스스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더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신소재들이 이제 붐업이 될 것 같은데 이 지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신소재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해버리면 되니까 굳이 특정 회사의 신소재를 꼭 이용해야 될 게 있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히토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그 소재, 그 히토류 원소가 들어가야지만 그러한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놈의 성과들을 보면 좀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게 네. 사람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런 비슷한 특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고 예전에 바둑도 마찬가지인 네. 게 사람은 왜 여기다 두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잘 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직관으로 연구한 거랑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어떤 전략 자원으로서 지금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슈퍼파워들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들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히토류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비슷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AI를 사용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지식들이 공유되면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국제 관계가 흘러가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변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힌트를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성시경과 박효신 외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겨울 고백이란 노래입니다. 성탄 연휴인데 빨리 고백해서 외롭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따뜻한 성탄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